자,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이제 천문학 남은 거, 시간 봐가면서 파일을 두 개로 나눌지 하나로 쭉 갈지는 그때 가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교과서 파일을 많이 이용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68쪽에서 172쪽에 우주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천동설, 지동설 둘 중에 누가 맞느냐? 지동설이 좀 더 맞다. 예. 태양계의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은 지동설. 대표적으로 갈릴레이, 뉴턴, 케플러에 의해서 됐죠. 근데 이제 해가 뜨고 지는 걸 보면 누구라도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천동설을 먼저 맞지 않을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걸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도 저건 태양이 이렇게 떠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사실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너무나 이 명망이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천동설이 무조건 맞다 라고 했었는데, 당시에 관측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행성의 역행이라는 게 관측이 돼요. 역행이 있다는 것은 순행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주장했던 그 천동설은 다른 말로 태양계 중심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설 조심하셔야 되죠. 천동설이 지구 중심설이고요. 그 다음에 지동설이 태양 중심설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지구 중심설은, 천동설은 행성의 역행 현상이 관찰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영어로는 톨레미, 프톨레마이오스란 사람이 이 주전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천동설을, 일종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리지널 천동설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업그레이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설명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거, 자세한 부분까지 우리 어차피 기말고사 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안한 주전원 천동설이 나중에 지동설 나올 때까지 서구 사회에서의 우주관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거 하나 해결한 걸로, 행성의 역행이라는 거를 해결한 걸로.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겨요. 뭐냐면 이 업그레이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그레이드한 이 주전원 천동설로 보면 금성이나 화성처럼 다른 행성들도 달처럼 위상 변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름달 모양, 반달 모양, 초승달 모양 이렇게 나타날 거잖아요. 그죠? 반사된 걸로 보이니까. 근데 이 주전원 천동설 모델로는 금성인 경우에 위상이 보름달의 모양에 거의 가깝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나타나느냐? 나타나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지 갑자기?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별의 연주시차라는 게 아마 중학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역시 나타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천동설로 하면 이거 역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동설은, 태양 중심설은 행성의 역행, 위상변화, 별의 연주시차 모두가 설명이 될 수 있었다. 얘가 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천동설은 지구 중심설이고요. 지동설은 태양 중심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요거죠. 여기 우리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 해가지고 태양계 중심에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성, 금성, 태양 이렇게 놓여있고 이 행성들은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돌면서 또 이렇게 작은 원으로 도는데 이 작은 원을 주전원이라고 해요. 이 원래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건 지구 주변에서 그냥 이렇게 빙빙 도는 걸로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가 설명이 안 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행성의 역행이라는 현상이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관측이 된단 말이에요. 관측이 돼가지고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됐었는데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전원이 도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역행 현상을 설명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이거죠. 금성의 위상 변화가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예. 여기에 이제 그림이 다 안 나와 있는데 금성의 위상이 여기 보시면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갈릴레오가 보니까 보름달 모양에 가까운 모양이 있더라. 이게 천동설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엇으로 무엇이 설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지동설은 결국 설명이 다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113에서 174에 회합주기와 공전주기 돼 있는데요. 요거 어제 간 뭐 이게 식 나오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네,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공전주기는 아시다시피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회합주기는 뭐냐면 지구하고의 위치 관계가 반복되는 주기를 우리가 회합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으로 잠깐 제가 좀 잠깐 설명을 좀 하자면요. 이런 거예요. 태양계에 태양이 있고요. 태양계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대표적으로 금성궤도 하나 그리고 지구궤도 하나 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구도 반시계로 돌고 금성도 반시계로 도는데 돌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지 않겠어요? 지구가 여기 있는데 금성도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각자 돌다가 또 요런 관계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요거를 회합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아니면 금성이 여기 있었어요. 지구가 여기 있고, 즉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90도 관계. 그냥 똑같아요. 요 관계에 있다가 빙빙빙빙 돌다가 다시 또 90도는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져도 되죠. 오른쪽 90도니까 요렇게 된 거예요. 예. 그 다음 바로 된 게. 그런 것을 우리가 회합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제가 강조한 거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네. 요거. 그리기. 회합주기의 특징입니다. 회합주기의 특징. 요 그래프를 보고 정리하는 건데 요게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른 회합주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요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데 주의할 점, 자, 지구에서 거리가 가까운 행성일수록 누구죠? 금성이나 화성이죠. 그러면 공전주기가 지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회합주기가 길어진다. 그 다음에 외행성,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거는 제외하고요.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지구에서 거리가 멀수록 회합주기가 1년에 가까워집니다. 예, 요거 정리해서 좀 익혀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것은 몰라도 상관없도록 제가 다 처리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확실하게 좀 익혀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8에서 181 케플러 법칙입니다. 케플러 법칙은 집중적으로 2법칙에 대해서 냈는데 1법칙은요 그래도 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명칭을 좀 알아야 되니까. 현재 지구는 이제 태양이 여기 있으면 이거 지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타원 궤도인데
타원의 중심에 태양이 있는 게 아니라 초점 중에 한 군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삥 돌다 보면 가장 가까워지는 근일점이 생기고 가장 멀리 있는 원일점이 생긴다. 근데 이건 지구과학원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구 기후 변화 요인 할 때 나타나는 건데요. 케플러 1법칙은 딴 게 아니고 모든 행성은 원궤도가 아니라 이런 타원궤도를 따라 움직이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율력 법칙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가까워지면 태양과의 사이에 중력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빨려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빨라집니다. 빨리 훅 지나가야 되고 먼 데서 빨라버리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먼 데서는 천천히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케플러가 조사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뭐가 일정한가를 알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같은 시간 동안 쓸고 간 면적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근일점에서 속도가 빠르니까 예를 들어서 1번에서 2번까지 가는데 1일 걸렸다고 합시다. 1일 동안 S1을 쓸고 간 거예요. 근데 원인전 근방에서 1일을 지났더니 자 보세요. 거리는 분명히 1에서 2 갔는 게 3에서 4 간 거보다 분명히 빠르게 지나갔죠. 그러나 이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이 선이 쓸고 가는 면적, 이렇게 가면서 쓸고 간 면적, 1일 동안 쓸고 간 면적 역시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이 선이 이쪽으로 쓸고 가는 면적은 같더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S3라는 면적은 우리가 구할 수 없더라도 5에서 6까지 가는데 1일이 걸렸다 라고 하면은 이 면적 역시 S1과 S2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지구궤도라고 합시다. 지구궤도. 그러면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입니다. 그죠? 태양 어디 있죠? 여기 있다고 해야 되죠. 뭐 이쪽, 요는 왼쪽에 놔볼게요. 태양.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지구가 빙글빙글 돌아요. 이때 지구가 출발점이 여기라고 합시다. 출발점. 그러면 얘가, 6개월 뒤에 어디 있겠습니까? 요렇게 물어볼까요? 자,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할게요. 6개월 뒤에 어디 있죠? 여기 있겠죠? 또 6개월 뒤에는요, 여기 있겠죠? 이거는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있다가 6개월 후에 여기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쓸고 가는 면적이 요만큼이잖아요. 그럼 이 면적이 이 면적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얘가 적잖아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얘는 여기에 오는 게 아니고 요거보다 조금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면적이 얼추 비슷해지는 지점이 어딘가 여기 어딘가에 와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이 법칙의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EBS 수능 특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죠. 예전에 기출 문제 중에 뭐냐면 4분의 1 되는 지점, 마치 이 중심으로 보자면은 타원의 중심으로 보면 4분의 1 지점은 이게 4분의 1이 될 수도 있지만 태양을 연결한 선으로 생각하면 이게 4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형태로 문제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7 테마 17 세페이드 변광성. 자, 요거도요. 자, 이름이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 뿐이지 별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거. 첫 번째, 천문학에서요, 웬만하면 별까지의 거리 구하는 식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지구학2니까. 어떤 별이 가지고 있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그것이
5 로그의 거리 빼기 5하고 같다. 요 식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 주제가 뭐 구하기입니까? 거리 구하기잖아요. 거리. 그럼 얘가 거리예요. 얘를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문제에서 풀려면 겉보기 별의 그 별의 그 별 이거래요. 이거 변광석. 예. 밝기가 좀 변하지만 이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구해야 되는데 당연히 문제 쉽게 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겉보기 등급 얼마다 이렇게 주겠죠. 근데 얘가 밝기가 변해요. 자, 밑에서 보시다시피 기간과 시간과 겉보기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맥동변광성이라는 놈은 이 세페이드 변광성은 다른 말로 맥동변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밝기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면서 밝기 변화 폭이 일정한 놈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래프가 반드시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날짜에 대한 겉보기 등급의 변화를 나타낸 거에서 첫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게 뭘 구해야 되느냐 하면 이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가운데 평균값, 평균 값을 구한 게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평균값을 구한 게 평균값을 구해서 요걸 구합니다. 쉽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주기를 구합니다. 뭘 구한다고요? 네. 주기를 구하면 요런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네. 여기 주기에 따른 절대 등급 어떻게 되느냐 그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얘가 주기가 대략 뭐 예를 들어서 10일이라고 해볼까요? 10일이면 어디 찾냐? 여기 찾는 거예요. 자, 주기가 10일. 10일일 때 얘는 절대 등급이 얼마짜리냐 해서 쭉 읽어내는 거예요. 그럼 요게 요거예요. 절대 등급. 그러면 두 개 다 구했잖아요. 그리고 남는 거 거리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예. 자, 정리해 볼까요? 세페이드 변광석 문제가 나왔다. 첫 번째, 겉보기 등급에서 평균 겉보기 등급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주기를 이용해서 절대 등급을 구해냅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두 개 나온다. 요거 두 개 구하고 나면 요 식을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해내면 되겠다. 졸라 쉽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 19 나오는데 요거부터 할게요. 우리나라의 회전속도 분포. 왜냐하면 요 테마 18번은 제가 좀 어렵게 냈어요. 네, 어렵게 냈는데 저 은하 회전속도 분포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결론적으로 암흑물질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우리 은하를 관측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는 요런 나선 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을 강체 회전이라는 것과 케플러 회전이 있는데 사람들은 케플러 회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선 구조니까. 그래서 어디 있노? 아,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강체 회전이라는 거는 강체 회전은 각속도가 일정해요. 각속도가 일정하다. 이해 안 되시면 외우세요. 따라서 회전 반지름이 커질수록 각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일반적인 선속도는 일정한 비율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강체회전은 어떤 물체가 강체회전을 합니다. 그럼 이게 회전 반지름이고 이게 속도면 선속도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각속도가 있다면 각속도는 일정한 요게 강체회전. 그런데 케플러 회전은요, 정확한 비율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 케플러 회전은 전부 다 회전 반지름이 얘는 커지면 커질수록 각속도도 느려지고 선속도도 일단 확실한 건 선속도는 확실히 느려져요. 각속도는 일정하진 않아요. 각속도도 느려져요. 예. 그러니까 케플러 회전이 되면 회전 반지름에 따라 가지고 선속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각속도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 은하가 나선 은하 모양이니까 나선 은하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치면 이게 이렇게 뺑뺑뺑뺑뺑뺑뺑뺑 도는 동안에 이게 쓱 따라오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회전 반지름이 길어질수록 느려진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가운데는 막대 구조가 있을 만큼 여기는 물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중심 근처에서는 강체 회전을 하고 일정 범위가 넘어가면은 뭐냐라고 생각했냐면 케플러 회전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나와 있는 걸 조금 직관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은하 중심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일정 부분까지는 각속도, 선속 각속도가 일정한 강체 회전, 그래서 선속도가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다가 일정 이상 넘어가면은 이렇게 케플러 회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예상.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색 점선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빨간 선이 실제 측정한 거예요. 오, 각속도 어느 일정 지점까지의 각속도도 훨씬 가지만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서 이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선속도가 예상치하고 실제는 쭉 가다가 그다음 이렇게 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씨발 왜 이렇지? 뭐 때문이다? 요게 바로 요거 때문이다. 요게 뭐죠? 그렇죠. 암흑 물질이다. 그래서 그 강체 회전하고 케플러 회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왜 그런가? 예상치하고 실제가 왜 그래 됐는가에 대한 거를 좀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요거 얘기할게요. 플랑크 곡선. 일단 하기 전에 성간적색화하고 성간소광이 뭐냐? 성간 물질 때문에 원래 얘가 별이 내야 되는 빛보다 파장이 길어지고, 파장이 길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이게 관측값이거든요. 관측된 값이 원래 별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파장이 길어졌다? 온도가 낮아 보일 수 있네? 실제 온도보다 낮게 관측되는 거. 분광형도 낮게 관측되는 거. 소광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측 등급이 실제 가지고 있는 등급보다 높게 나타나겠네 라는 거겠죠. 요게 이제 성광 소광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플랑크 곡선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자, 플랑크 곡선은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죠. 자, 제가 파란색으로는
얘가 어떤 별이 가지고 있는 실제 값이라고 합시다. 실제 값. 실제 값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밑면적이 의미하는 게 절대 등급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최대 에너지 파장, 요 파장이 이제 온도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 별하고 이 별빛이 지구에 도달됐을 때 어떻게 됐느냐? 거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겉보기 등급이 커지니까,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커진다는 건 당연히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성간소광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면, 그래서 우리 지구 대기 밖에서 관측을 하게 되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시다. 이게 관측값이에요. 그러면 파장도 길어졌죠? 이거는 성간 적색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도 줄었죠? 성간 소광이 일어난 거예요. 또는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 두 별이 있는데 두 별이 절대 등급도 똑같고 분광성도 똑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두 개가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는 놈들인데 거리도 똑같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두 그래프가 동일하게 두 별이 동일하게 실제 방출량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관측을 해보니까 관측 값으로 나타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옆에다 표시할게요. 파랭이하고 빨갱이가 있었는데 빨갱이는 이렇게 나타났고요. 파랭이는 또 동일하게 관측했는데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누가 조금 더 성간 물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파랭이가 더 많이 받았다. 그것을 플랑크 곡선을 두고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다시 다 내용을 새로 만들고 시험 문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대한 나오는 것만 추렸습니다. 교과서 반드시 꼭 읽어보시고,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험인데 그날 하필이면 수학을 같이 치죠. 수학에 좀 더 투자하시고요. 예. 제가 총 올려놓은 게 이제 시간이 1시간 분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총 합쳐지면. 벼락치기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시험 잘 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